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자기를 자랑하기 바쁜 SNS 시대에 결국 겸손한 사장만 살아남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기를 내세우고 알리는 시대입니다. SNS에 앞다투어 홍보하고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내 모든 걸 포장해서 다 알린다고 과연 손님들이 줄을 설까요? 무엇이든 지나치면 교만이 됩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습니다. 화려한 학력과 스펙으로 무장해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진짜 실력과 인성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나설 때와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합니다. 진짜 성공은 화려한 겉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을 꾸준히 닦아갈 때 찾아옵니다. 지식이 조금 있다고 상대를 누르려 열번을 토하고 온통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 곁에 과연 누가 함께하려 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얻어야 살아갈 수 있고 장사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높여주고 나를 낮추는 겸손은 장사에서 손님에게 무엇을 더 줄까를 고민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내 말만 하기보다 상대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하며 꼭 필요한 말과 신중한 행동을 할 때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올바른 생각과 경청, 그리고 겸손함이 몸에 밴 사람 곁에는 굳이 소리 높여 홍보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석처럼 모여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에 웬 겸손이냐며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겸손과 성찰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만 교만하거나 잘못하면 사정없이 돌아서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나에게 이로우면 취하고 해로우면 차갑게 돌아서 버리죠. 그렇기에 매사 불평불만보다 긍정적이고 감사의 마음으로 이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처음 매장을 열 때는 홍보를 하더라도 점점 성장하고 돈을 벌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말에 신중해야 합니다. 매일 꾸준히 기초를 닦아나갈 때 사장의 실력은 안개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발하게 되며 그 진심 어린 미소가 손님에게 가장 편안한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내면을 다지는 겸손의 도리에 대해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자욕 눌어언 이민어행. 군자는 말은 신중하게 하고 행동은 민첩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말로만 화려하게 매장을 포장하고 자랑하기보다 고객을 향한 정중한 매너와 환대를 행동으로 묵묵히 실천하는 사장이 진짜 군자이자 거상입니다. 또한 공자께서는 말을 교묘하게 잘 꾸며대고 얼굴빛을 부드럽게 대하며 아첨하는 사람 중에는 진정한 어짐이 드물다 했습니다. 화려한 스펙과 타이틀, SNS의 자극적인 홍보보다 사장의 담백한 인성이 왜 롱런의 핵심인지 꿰뚫어 보신 단호한 가르침입니다. 인간은 끝없는 욕심 때문에 화를 부르고 결국 후회를 남깁니다. 나중에 성공하면 베풀 거야. 나중에 여유 생기면 겸손할 거야 라는 말은 핑계일 뿐입니다. 내 자랑을 내려놓고 오늘 내 매장에 온 손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눈에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매일 밤 반성하고 성찰하며 생각의 깊이를 더하십시오. 거창한 홍보에 매달리기 전에 오늘 찾아온 한 분의 손님에게 진심 어린 미소와 감사와 배려를 전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맞춰 SNS 속 화려한 껍데기를 가꾸느라
당신의 소중한 내면을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혀 교만의 길로 가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한 걸음을 바르게 실천하는 스스로 당당한 삶의 주인이 되십시오. 매사 감사와 배려가 몸에 흐르는 겸손한 사장은 어디에서는 눈에 띄며 가장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내면을 성장시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손자병법 용감편 7. 이길 수 없으면 싸우지 말라. 시작하겠습니다. 석은 지흥야, 이지재하, 주지흥야, 여아재은, 고유명균 현장능이상, 지워간자, 필성대공, 차병지요, 상군지소 시이동야. 옛날 은나라가 흥한 것은 이지가 하나라에 있었기 때문이다. 주나라가 흥한 것은 여야가 은나라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로지 총명한 군주와 현명한 장군만이 큰 지혜를 갖춘 자를 간첩으로 삼으니 필히 성공할 수 있다. 이는 병법의 핵심으로 삼군이 그에 의지하여 움직이는 것이다. 옛날 은나라가 흥한 것은 이지가 하나라에 있었기 때문이다. 은상 왕조가 흥할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라의 이지 덕분이라는 것이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이지는 이윤이다. 손자는 간첩의 사례로 이윤을 거론했다. 중국 역사상 최초의 간첩인 것이다. 그런데 이윤의 신분은 상당히 복잡하다. 요리사, 가정교사, 재앙의 자문위원, 간첩, 장군의 참모, 재상, 심지어 성인이기도 하다. 우선 이윤은 요리사였다. 중국 요리사의 조사, 개조, 쉽게 말해 창시자였다. 중국 요리를 할 때 관건은 화력 조절인데 화력 조절론은 이윤이 제시한 것이다. 이윤은 오미, 조화설과 화력 조절론을 처음으로 거론했다. 그의 요리는 이론을 갖춘 예술이었다. 이윤은 본디 하왕조 시절 유신국, 군주의 요리사 겸 귀국자재의 가정교사였다. 그 당시 이윤은 두 분을 전문적으로 연구했다고 한다. 하나는 작은 생선 요리, 다른 하나는 큰 나라 통치술. 어디서 들어본 직한 내용 같지 않은가? 노자의 도덕경에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삶는 것과 같다는 구절이 있다. 노자의 위 주장은 아마 이윤의 연구로부터 어떤 힌트를 얻었던 것이 아닐까? 나는 추측하고 있다. 다만 노자는 그저 말로만 주장했을 뿐이나 이윤은 요리와 국가 경영에 모두 직접 참여하고 실천했다. 이윤은 중국 문화사에서 두 분야의 시조가 된 것이다. 음식 방면에 있어서 중국 요리사의 시조가 되었고 국가 경영에 있어서 상왕조의 으뜸 성인이 된 것이다. 상탕은 이윤을 얻으려고 유신국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다. 공주가 시집을 오면서 혼수 품목에 이윤이 들어가 있었다. 전국시대 맹자에 따르면 상나라 탕왕은 이윤을 대할 때 먼저 배운 다음에 신하로 삼았기에 쉽게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다. 탕왕이 이윤을 국정자문으로 모시자 이윤이 탕왕에게 요순의 통치술을 가르쳤다는 것이다. 그와 함께 이윤은 하왕조 치하의 인물이므로 하왕실의 내부 사정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있었다. 이윤은 수차례 하왕실로 들어가 첩보 공장을 했는데 특히 하왕실의 마지막 제왕 거래 황후 매의와 교분을 쌓으면서 하왕조의 고급 비밀을 많이 절취했다. 그러므로 상나라가 하왕조를 멸하는데 이윤은 결정적인 작용을 한 것이다. 주나라가 흥한 것은 여야가 은나라에 있었기 때문이다. 손자가 거론한 두 번째 간첩 사례는 강자하였다. 주 왕실이 홍기한 것은 은상 왕실에 있던 강자하 덕분이라는 것이다. 강자하는 은상 왕조의 마지막 제왕 주 밑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다. 그러므로 주나라 문왕이 강자하를 휘하로 끌어들이자 은상 왕조의 내부 상황에 대해 많은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윤과 강자하가 간첩이었다는 사실을 후세 학자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학자들은 손자에게 불만을 표시하거나 심지어 비판하기도 했다. 병법을 읽는 자는 아무래도 글을 좀 아는 지식인데 태고
특히 병법에 주석을 달고 해설했던 자들은 대부분 선비기질의 유생들이었다. 이들은 육아사상의 세례를 받았는데 육아에서 성인에 추앙하는 이윤과 강자아를 손자는 간첩으로 관주했으니 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첩보공작이 아무리 중요하고 대단해도 그들의 관념에는 성인군자가 할 일은 아니었던 것이다. 게다가 아무리 고전을 뒤집고 고증해도 이윤과 강자아가 무슨 간첩공작을 어떻게 했다는 증거는 없다. 상나라와 주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수행한 핵심적인 역할은 간첩공작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역대 학자들은 어떻게 두둔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메우시는 이렇게 해설했다. 이윤과 여하는 국가를 배반하지 않았다. 하나라가 이윤을 등용하지 않아 은나라가 중용했고 은나라가 여하를 중용하지 않자 주나라가 중용했다. 그들은 백성을 위하여 큰 공을 이루었다. 위 두 분은 결코 주국을 배신하거나 간첩 노릇을 한 것이 아니라 유능한 신하가 훌륭한 군주를 만나 중용되어 천하 만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하여 열성을 다했을 따름이라는 것이다. 장애도 이윤과 강자아가 간첩으로 거론된 것에 불만을 터뜨렸다. 이윤은 하 왕실의 신하였으나 훗날 은나라에 귀의했다. 여망은 은 왕실의 신하였으나 훗날 주나라에 귀의했다. 이윤과 여망이 탕왕과 무왕을 보좌하여 무력으로 천하를 평정한 것은 하늘의 뜻에 순응하고 백성의 바람에 부응한 것이지 백주리가 초나라로 도망치고 묘분왕이 진나라로 망명한 것과는 다른 일이다. 백주리와 묘분왕은 어떤 자인가? 표준적인 매국노이다. 백주리는 본디 진나라 귀족이었다. 그의 아비 백종은 상극의 박해를 피해 초나라로 망명했으며 초나라에서 태자가 되었다. 한편 묘분왕은 초나라 귀족으로 성은 미이고 씨는 두씨이다. 야고씨 집안이며 초나라 영운을 지낸 두초의 아들이다. 초나라 장왕 9년 두초가 반란을 일으켰으나 실패했다. 이에 초나라 장왕이 야고씨 일족을 멸하자 묘분왕을 탈출하여 진나라로 망명했다. 진나라는 묘분왕을 국정자문으로 위축했는데 훗날 진나라 8대 명신의 한 명이 되었다. 진나라와 초나라가 원능대에 대치하게 되었다. 위 두 사람은 각각 군주 옆에 서서 조국의 군대를 가리키며 전술 전략을 조언했다. 이 전쟁에서 묘분왕이 좀 더 유능하여 진나라가 승리했다. 위 전투를 일러 얼릉전투라 부르는데 춘추시대에 일어났던 대국 사이의 전형적인 대전이었다. 역사책은 매국노 두 명의 활약상을 대단히 생동감 넘치게 묘사했다. 백주리가 초나라 공왕을 모시고 진나라 진영을 관찰하고 있었다. 초왕이 물었다. 진나라 병사들이 정거를 몰고 좌우로 질주한다. 뭐 하는 것인가? 백주리가 대답했다. 군관을 소집하는 중입니다. 초왕이 말했다. 저들이 모두 중군에 집합했네. 백주리가 설명했다. 회의를 열어 상의하는 것입니다. 초왕이 말했다. 장막을 치기 시작했네. 백주리가 설명했다. 조상님께 아뢰어 기륭을 점치는 것입니다. 초왕이 말했다. 장막을 제거했네. 백주리가 설명했다. 곧 명령을 하달할 것입니다. 초왕이 말했다. 되게 시끄럽네. 먼지가 엄청 달리고. 백주리가 설명했다. 우물을 메우고 아궁이를 부순 후에 진을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초왕이 말했다. 모두 정거에 올랐네. 좌우 양쪽에 있던 병사들이 무기를 들고 내렸네. 백주리가 설명했다. 총사령관의 훈화 및 결의를 병사들이 경청하는 것입니다. 초왕이 물었다. 이제 교전하는 것인가? 백주리가 대답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초왕이 말했다. 다시 정거에 올라탔네. 좌우 양쪽의 병사들이 모두 또 내려왔네. 백주리가 설명했다. 교전을 앞두고 신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상 대화를 보면 간첩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것이다. 일거수일투족을 적이 마치 손금을 보듯 낱낱이 알고 있지 않은가? 백주리는 심지어 진나라 여공의 친위대 위치까지도 초나라 공왕에게 알려주었다. 초나라 군대는 적국의 군대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차린 것이다. 물론 진나라 여공 옆에도 묘분왕이 있었으니 피차 일반이었다. 초나라 공왕의 친위대 위치를 잘 알고 있었다. 묘분왕은 백주리처럼 자세하고
생동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 게다가 백주리는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설명했지만 실은 대세에 별 영향이 없는 설명이었다. 그에 비해 묘분왕은 핵심을 찔러 아래와 같이 건의했다. 초나라의 정예부대는 중군인데 그들은 초나라 왕의 친위대입니다. 아군의 정예를 일부 떼어낸 초나라 군대의 자군과 우군을 공격하여 견제하고 이어서 아군의 나머지 병력을 집중하여 초나라 중군을 공격하면 틀림없이 대승을 거둘 수 있습니다. 진나라 여공은 묘분왕의 건의대로 작전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초나라 군대는 일단 후퇴했다. 초전에서 패한 초나라 공왕은 이튿날 재도전할 생각이었다. 진나라 묘분왕은 정군에 명령을 내려 전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내일 다시 교전하자고 독려했다. 그와 동시에 감시를 일부러 소홀히 하여 초나라 포로들이 탈출하도록 방임했다. 초나라 포로들이 귀대하여 진나라의 대비 상황을 보고했다. 초나라 공왕은 진나라가 이미 대비했음을 알고는 즉시 자반을 불러 대책을 논의하려 했다. 그런데 마침 자반은 그날 밤에 만취하여 공왕의 부름에 응하지 못했다. 초나라 공왕은 어쩔 수 없이 어둠을 틈타 군대를 이끌고 조용히 철군했다. 얼릉 전투는 진나라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손자가 간첩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를 이제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누구를 포섭하여 나의 편으로 만드는 것이 좋은가? 적국의 사람을 포섭하는 것이 좋다. 적국의 사람 중에서도 기밀을 알고 있는 자를 포섭하는 것이 최고이다. 그러므로 간첩을 제대로 구하면 적을 이길 수 있다. 반면에 간첩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면 적을 이길 수 없다. 그러므로 오로지 총명한 군주와 현명한 장군만이 큰 지혜를 갖춘 자를 간첩으로 삼으니 필히 성공할 수 있다. 이는 병법의 핵심으로 삼군이 그에 의지하여 움직이는 것이다. 아무나 간첩을 운영할 수 없다. 총명한 군주와 현명한 장군만이 지혜로운 자를 간첩으로 삼으니 그로써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첩보공작이 용병술의 관건이라 규정하고 정군은 간첩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두목은 이렇게 해설했다. 적의 상황을 모르면 군대가 움직일 수 없다. 적의 상황을 알려면 간첩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므로 삼군이 그에 의지하여 움직인다고 하였다. 이전은 이렇게 해설했다. 손자가 전쟁을 노남의 개편으로 시작하여 용감편으로 끝냈으니 공격 위주로 말한 것이 아닌 듯하다. 장군이 된 자는 특히 신중해야 하지 않겠는가? 손자병법은 촉 13편의 글인데 첫째 글이 개편이고 마지막이 용감편이다. 전투나 공격을 주요 내용으로 삼지 않았으니 장군된 자는 심사숙고하고 신중히 움직여야 하지 않겠는가 것이다. 이전의 해설은 이 책의 결론으로 삼아도 좋겠다. 손자병법의 전체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아래와 같다. 먼저 이기고 나서 나중에 싸우라. 손자병법의 첫 편은 개편인데 계산하라는 것이다. 승산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계산하라는 것이다. 왜 미리 계산하라고 할까? 먼저 이기기 위해서 그렇다. 적의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면 나를 알고 상대를 아는 것이니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이길 계산이 나오면 승산이 있다. 승산이 있을 때만 신중히 전쟁에 나서라는 것이다. 먼저 이기고 나서 나중에 싸우라는 금원의 핵심은 또한 무엇일까? 이길 수 없으면 싸우지 말라. 승산이 없으면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것이다. 병법은 싸우지 않을 일을 주로 연구했지 싸울 일을 연구하지 않았다. 되도록 싸우지 말고 일단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고 만 부득이하여 싸우게 되면 철저히 계산하여 승산이 있음을 확인한 후 한 방에 끝내라는 것이 손자병법의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손자는 아래와 같이 말했다. 전쟁이란 국가의 대사로서 생사가 갈리는 지점이고 존망이 갈려있는 길이니 자세히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먼저 이기고 나서 나중에 싸운다는 관념을 새길 필요가 있다. 엄번덩벙 대충 짐작으로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생각하고 치밀하게 계산한 후에 신중히 시작하거나 움직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뜸들이고 미적거리면 행여하는 일 없이
그저 허송세월이 아닐까 고민한 건 없다. 어지간한 경우에는 기다림이 대개 최고의 전략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인데 그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 중에 가장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요소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기다릴 줄 알기만 하면 된다. 진득하게 참고 기다리면서 시간이 점진적으로 일으키는 변화를 관찰하고 이용할 수 있다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무슨 일이 콱 막혀 오도 가도 못할 답답한 처지라면 우선 조급해하지 말고 일단 시간을 맡긴다. 시간이 흐르면 일의 변화가 발생하고 그러면 해법도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시간이 약이니 기다림은 대부분의 경우 최선의 전략이다. 중국 역대의 위대한 재앙들을 비웃었던 일대의 영걸 모태똥, 영원할 것 같았던 그도 시간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도 역시 한때였으니 시간이 해결해 준 것이다. 시간이 그를 데려가고 그 자리에 등소평을 다시 불러내어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끌었다. 대약진운동, 반우파투쟁, 문화 대혁명, 암울하고 참담한 세월이 한없이 이어질 것 같았지만 결국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았는가 말이다. 잠시라도 마음을 가다듬고 조용히 앉아서 숙고하지 못하고 뭐라도 하지 않으면 그냥 노는 것으로 여겨 종일 안절부절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이 움직이는 것은 철저하게 계산한 후에 승산이 있음을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초조하고 불안한 정서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에 불과하다. 그런 정서에 떠밀려 움직이는 군주나 장군은 고생을 자초하거나 실패하게 된다. 그러므로 손자병법은 권고한다. 승산이 있을 때 싸워라. 승산이 없으면 싸우지 말라. 유리하면 움직여라. 유리하지 않으면 멈춰라. 잘 모르겠거든 기다려라. 시간이 약이다.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했던 손자병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손자는 손자병법을 통해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최고라고 하였습니다. 일단 전쟁이 치러지면 양쪽 모두 희생을 각오해야 하니까요. 철저히 계산하여 이겨놓고 싸우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모두가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작정 성공하겠다고 뛰어들면 몸과 마음만 힘들 뿐입니다. 때를 기다리며 준비도 필요한 거죠. 왕전이 60만 대군을 이끌고 적 앞에 진지를 구축하며 무려 1년을 기다렸습니다. 60만 장병을 1년 동안 훈련하고 아무런 사고 없이 준비하여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 방에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실력을 쌓으며 내면을 닫고 꾸준하게 쌓아가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그때 나의 실력을 펼쳐 보이면 됩니다. 앞으로 꾸준히 실력을 쌓아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